셜록 홈즈. 자전거 타는 사람. (1894년에서 1901년까지) 셜록 홈즈는 몹시 바빴다. 그 8년 동안 신문 지면을 장식한 사건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까다로운 사건치고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건의 비공개 사건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그 중엔 대단히 복잡하고 기이한 사건들도 많았다. 이렇게 장기간 쉴 새 없이 활동한 결과 놀라운 성과를 숱하게 거두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실패도 몇 번 맛보았다. 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엔 내가 직접 관여한 사건도 많기 때문에 독자들 앞에 내놓을 사건을 고르는 일이 만만찮은 과제라는 건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전부터 고수해온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의 잔인성보단 독창적이고 극적인 사건 해결 과정이 흥미를 끄는 사건들을 위주로 고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난 이제부터 찰링턴의 자전거 타는 여성 바이올렛 스미스 양 사건과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막을 내린 우리의 기이한 조사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엔 내 친구의 유명한 능력이 발휘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나의 변변찮은 이야기들의 소재를 제공해주는 기나긴 범죄의 역사에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색다른 요소를 갖추고 있다. 1895년도 공책을 들춰보니 바이올렛 스미스 양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온 것은 4월 23일 토요일이었다. 내 기억에 의하면 그때 홈즈는 유명한 담배 백만장자 존 빈센트 하든을 괴롭히고 있던 이상한 협박에 관한 대단히 복잡하다는 사건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스미스 양의 방문을 아주 달갑잖게 생각했다. 무엇보다 엄밀한 사고와 정신적 집중을 좋아했던 내 친구는 지금 손대고 있는 사건에서 관심을 분산시키는 일은 무조건 싫어했다. 하지만 전성적으로 모질지 못했던 그가 저녁 늦게 베이커가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키 크고 우아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왕 같은 젊은 여성을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홈즈는 상담을 하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온 젊은 숙녀에게 이미 일정이 꽉 차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지만 완력을 동원하지 않고선 그녀를 밖으로 몰아낼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체념한 얼굴로 약간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침입자에게 의자를 권하고 무슨 문제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적어도 건강 문제는 아니겠군요. 홈즈는 스미스 양에게 날카로운 눈초리를 던지며 말했다.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 건 힘이 넘친다는 뜻일 테니까요. 스미스 양은 놀란 얼굴로 자신의 발을 흘끗 내려다보았다. 신발 밑창의 옆부분이 자전거 페달에 쓸려 약간 거칠어져 있는 게 보였다. 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홈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사실 그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 친구는 장갑을 끼지 않은 숙녀의 손을 붙들고 표본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세심하지만 냉정한 시선으로 들여다보았다. 실례했습니다. 탐정이 제 직업인지라. 홈즈는 숙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하마터면 스미스 양을 타자수로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군요. 물론 음악을 하시는 분이 분명하겠군요. 왓슨, 이 주걱 모양의 손끝이 보이나? 이건 타자수와 음악가의 공통된 특징이라네. 하지만 스미스 양의 얼굴에선 어떤 정신적인 것이 느껴지는군. 숙녀는 불빛을 향해 살짝 얼굴을 돌렸다. 타자를 치는 여성에게선 그런 것이 없어. 이 숙녀는 음악가일세. 네, 홈즈 선생님. 저는 음악을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얼굴빛을 보니 시골에 살고 계시는군요. 네, 서리의 파넘 근교에 살고 있어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에겐 대단히 흥미로운 추억으로 가득 찬 곳이기도 하죠. 왓슨, 자네도 우리가 그 근처에서 사기꾼 아키 스탠퍼드를 붙잡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 걸세. 자, 바이올렛 양, 서리의 파넘 근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젊은 숙녀는 대단히 명확하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 홈즈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제임스 스미스라고
옛날 임페리얼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셨던 분이죠. 우리 모녀에게 친척이라곤 25년 전에 아프리카로 건너간 랄프 스미스라는 삼촌뿐이지만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타임스에 우리를 찾는 광고가 실렸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때 우리 모녀는 누군가 유산이라도 남겨준 줄 알고 무척 흥분했답니다. 우린 당장 신문 광고를 낸 변호사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캐루더스 씨와 우들리 씨라는 남아프리카에서 귀국한 두 신사를 만났어요. 두 신사는 삼촌의 친구라면서 삼촌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시다가 몇 달 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임종하기 전에 두 분에게 당신의 친척을 찾아서 돌봐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릴 거들떠보지도 않던 랄프 삼촌이 죽음을 앞두고 우릴 보살펴줄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캐루더스 씨는 삼촌이 얼마 전에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에게 강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실례합니다만 두 신사를 만나서 얘기한 게 언제였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지난 12월 4달 전이요. 계속하시죠. 우들리 씨는 정말 역겨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투실투실하게 살찐 얼굴에 붉은 코수염을 기르고 기름을 잔뜩 바른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붙인 상스러운 청년이었는데 끊임없이 저에게 추파를 던지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싫었어요. 시릴은 틀림없이 제가 그런 사람과 만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아하, 시릴은 남자친구 되시는 분의 이름이겠군요.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숙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네, 홈즈 선생님. 시릴 모턴이라는 전기 기술자랍니다. 우린 여름이 지나면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 어머나.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다 하게 됐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들리 씨는 정말 불쾌하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캐루더스 씨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캐루더스 씨는 안색이 나쁘고 얼굴을 깨끗이 면도한 침울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에요. 하지만 예의가 바르고 웃는 얼굴이 호감을 주죠. 그분은 우리 모녀에게 생활 형편을 묻더니 우리가 몹시 궁핍하다는 걸 알고 저한테 10살 난 외동딸의 음악가정 교사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홀로 남겨두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주말마다 집에 가라고 하면서 1년에 100파운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파넘에서 1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칠턴 그랜지로 갔습니다. 캐루더스 씨는 호랍이었지만 딕슨 여사라는 나이 지긋하고 훌륭한 가정부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고 있었죠. 아이는 귀여웠고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캐루더스 씨는 정말 친절한 데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어서 저녁마다 굉장히 즐겁게 지냈답니다. 전 주말이면 꼬박꼬박 런던의 엄마 집으로 갔죠. 행복한 생활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은 붉은 코수염의 우들리 씨가 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제겐 그 시간이 석 달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나 난폭하게 굴었지만 저한테는 훨씬 나빴어요. 그 싫은 사나이가 절 좋아하게 된 거예요. 우들리 씨는 자기 재산 자랑을 늘어지게 하면서 자기랑 결혼하면 런던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게 해주겠다고 하더니만 제가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저를 껴안고 자기한테 키스해줄 때까지 놔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힘도 끔찍하게 세더군요. 그때 캐루더스 씨가 들어와서 그를 떼어냈죠. 그러자 그는 주인에게 덤벼들더니 그분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으로 그의 방문은 끝났습니다. 캐루더스 씨는 다음날 저한테 사과하면서 다신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죠. 그 다음엔 우들리 씨를 만난 적이 없답니다. 홈즈 선생님, 이제 여길 찾아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해 얘기할 차례가 되었군요. 전 토요일 아침마다 런던행 12시 22분 기차를 타러 자전거를 타고 파넘역으로 간답니다.
칠턴 그랜지에서 역까지 가는 길은 인적이 드문 편인데 특히 찰링턴 홀 저택 앞을 지나는 1.5km 이상의 길이 그래요. 도로 한쪽은 찰링턴 황야구, 다른 쪽은 찰링턴 홀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숲이에요. 아마 그보다 더 인적이 드문 길은 없을 거예요. 거기서 크룩스베리 힐 근처의 큰 길로 나갈 때까진 집마차 한 대, 아니 농부 한 사람 마주치는 일이 없으니까요. 2주일 전에 저는 그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200m쯤 뒤에서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그 남자는 짧고 검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젊지도 늙지도 않은 것 같았죠. 저는 파넘에 도착하기 전에 뒤를 돌아봤지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홈즈 선생님, 월요일 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그 길에서 똑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음 토요일과 월요일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바람에 더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 남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고 저한테 해코지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상했어요. 전 캐로더스 씨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분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더니 말과 마차를 주문해 놨으니 앞으로는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지나다닐 필요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말과 마차는 이번 주에 오기로 돼 있지만 무슨 사정이 생겨서 배달이 미뤄졌죠. 그래서 전 다시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어요. 그게 오늘 아침이었어요. 물론 전 찰링턴 황야를 지날 때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남자는 지난 2주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한결같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뒤에서 뚝 떨어져 왔기 때문에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검은 정장에 책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똑똑히 보이는 건 검은 턱수염뿐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놀랍다기보단 부쩍 궁금증이 치밀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간절 어떤 사람이고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전 자전거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도 속도를 늦추더군요. 아예 자전거를 세우자 그 남자도 섰습니다. 그래서 전 함정을 파놓기로 했어요. 그 길은 끝에서 급하게 꺾어지는데 거기까지 아주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달려갔다가 모퉁이를 돌자마자 자전거를 세우고 기다렸죠. 저는 그 남자가 미처 자전거를 세우지 못하고 앞을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 모퉁이를 돌아가 보았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도로가 1.5km가량 훤히 보이는데 그는 없었어요. 그곳엔 샛길 같은 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홈즈는 혼자서 쿡쿡 웃으며 두 손을 마주 비볐다. 상당히 독특한 사건이군요. 스미스 양이 모퉁이를 돌아서 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습니까? 2, 3분 정도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길을 되돌아갈 시간은 없었고 샛길도 없었다고 하셨죠? 네. 그럼 어딘가 보행자용 길로 들어서겠군요. 황야 쪽일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테니까요. 그럼 배제의 법칙에 의해 그는 그 길 옆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찰링턴 홀 쪽으로 간게 되는군요.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홈즈 선생님. 오직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을 다시 뵙고 조언을 듣기 전까진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홈즈는 잠시 묵묵히 앉아있다가 마침내 물었다. 약혼한 신사분은 어디 계십니까? 커번트리의 미들랜드 전기회사에서 일해요. 그분이 불시에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까? 어머, 홈즈 선생님. 그럼 제가 모를 리가 없죠. 다른 고혼자들은 없습니까? 시릴과 알기 전엔 몇 명? 그리고 그 뒤에는요. 그 무서운 남자 우들리가 있었죠. 그런 사람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 밖에는요. 아름다운 의뢰인은 다소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게 누굽니까? 홈즈가 다그쳐 물었다. 제가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고용하신 캐로더스 씨께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답니다. 우린 좀 친해졌어요. 저녁마다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해드리죠. 사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흠잡을 데 없는 신사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 홈즈는 심각한 얼굴을 했다. 캐루더스 씨는 무슨 일을 하죠? 그분은 부자예요. 마차도 말도 없는데. 최소한 아주 잘 살긴 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2~3번씩 시내로 나간답니다. 남아프리카 금광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스미스 양, 뭐든지 새로운 일이 생기면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은 아주 바쁘지만 앞으로 틈을 내서 의뢰하신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알리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안녕히 가시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즈는 명상용 파이프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남자들이 저런 여성을 따라다니는 건 자연의 이치에 속하는 일이야. 하지만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는 건 문제가 좀 달라. 틀림없이 짝사랑하는 남자일 거야. 하지만 왓슨, 이 사건엔 상당히 묘한 구석이 있네. 남자가 항상 같은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걸세. 우리가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찰링턴 홀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낸 것일세. 그 다음엔 캐루더스와 우들리의 관계를 캐내야지.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 같지 않나? 그런데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랄프 스미스의 친척의 소재를 수소문한 이유가 뭘까? 또 있네. 가정교사의 월급으로 평균 급여의 2배를 지출하면서도 말 한 필 없는 집이라니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집일까? 여기서 10km나 떨어진 곳에 살면서 말이야. 묘하군. 정말 묘해. 자네가 내려갈 거지? 아니, 자네가 내려갈 걸세. 이 사건은 대단찮은 음모일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일을 포기할 순 없거든. 월요일 날 일찌감치 파넘에 내려가서 찰링턴 황야 근처에 숨어있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관찰하고 자네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나. 그 다음엔 찰링턴 홀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조사하고 돌아와서 보고해주게. 그리고 이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기로 하세나. 뭔가 구체적인 사실을 확보해서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진 말이야. 스미스 양은 월요일에 워털루역에서 9시 50분발 기차로 내려간다고 했으므로 나는 일찌감치 집을 나서 9시 13분발 기차를 탔다. 파넘역에서 찰링턴 황야로 가는 길은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숙녀가 모험을 겪은 현장은 금방 눈에 띄었는데 도로 한쪽은 탁 트인 황야였고 다른 쪽은 오래된 주목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이었다. 정원 안엔 아름드리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정원엔 돌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는데 무너져가는 문장이 양쪽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의 마차 통행로 외에도 울타리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생겨난 것이 눈에 띄었다. 길에서 안쪽의 저택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환경이 퇴락과 쇠퇴를 말해주고 있었다. 황야를 뒤덮은 황금빛 가시 금작화 꽃무리가 밝은 봄 햇살 속에서 눈부시게 빛났다. 난 한쪽의 가시 금작화 덤불 뒤에 자리 잡았는데 그곳에선 찰링턴 홀의 정문과 길게 뻗은 도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내가 그곳에 숨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내가 온 방향과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는 검은 정장에 검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찰링턴 정원의 맨 끝에서 자전거를 세우더니 그것을 끌고 울타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15분이 흐르자 이번엔 자전거를 탄 여자가 나타났다. 스미스 양이 기차역에서 오고 있었다. 그는 찰링턴 홀의 관목 울타리가 가까워지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잠시 후 남자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더니 자전거에 올라타고 숙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드넓은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라곤 이 두 사람뿐이었다. 우아한 처녀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자전거에 앉아 있었고 남자는 핸들 위로 몸을 잔뜩 낮추고 있었는데 일거수일투족에서 묘하게 비밀스러운 냄새가 풍겼다.
숙녀는 뒤를 돌아보더니 속도를 늦췄다. 남자도 속도를 늦췄다. 그녀는 자전거를 세웠다. 남자도 200m쯤 뒤에서 자전거를 세웠다. 그런데 숙녀가 뜻밖의 대담무쌍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자전거를 휙 돌려 세우더니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남잔 여자만큼이나 빠른 동작으로 쏜살같이 내뺐다. 이내 숙녀는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도도하게 고개를 세우고 묵묵히 뒤따르는 시종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남자도 다시 자전거를 돌려 세우고 꼭 그만큼의 간격을 유지한 채 뒤를 따랐고 길 모퉁이를 돌면서 두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난 숨어있던 곳에서 아직 일어서지 않았는데 그것은 잘한 일이었다. 남자가 곧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찰링턴 홀 정문 안으로 들어가더니 자전거에서 내렸다. 그리고 잠시 숲속에 서 있었다. 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넥타이를 바로잡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고 진입로를 따라 집 안으로 향했다.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정원 안을 들여다보았다. 저 멀리 낡은 회색 건물과 삐죽이 솟은 튜더 양식의 굴뚝이 언뜻 비쳤지만 진입로 양쪽엔 관목이 빽빽이 서 있어서 남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전에 할 일은 성공리에 마친 것 같았으므로 나는 흐뭇한 기분으로 파너머로 걸어 돌아갔다. 그곳의 복덕방에선 찰링턴 홀에 관해 아는 게 전혀 없다며 펠멜의 어떤 유명한 부동산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집에 오는 길에 그곳에 들렀는데 대표가 나와 깍듯이 맞아주었다. 아니다. 당신은 올여름엔 찰링턴 홀을 빌릴 수 없다. 한 발 늦었다. 그 집은 한 달 전에 임대되었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세입자는 윌리엄슨 씨라는 나이 지긋한 점잖은 신사였다. 부동산 업자는 의뢰인에 관한 것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셜록 홈즈는 나의 장황한 보고를 주의 깊게 경청했지만 내가 내심으로 바라고 예상했던 한마디 칭찬의 말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엄격한 얼굴에 평소보다 더욱 냉혹한 빛을 띠고 내가 한 일뿐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따져 물었다. 왓슨, 자네는 은신처를 잘못 골랐어. 주먹 울타리 뒤에 숨어야 그 흥미로운 인물을 가까이서 볼 것 아닌가. 그런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스미스 양만큼도 안 되는 걸세. 스미스 양은 그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네. 만약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면 숙녀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로 다가올 때 질색을 하고 달아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자넨 그 남자가 핸들 위로 고개를 낮췄다고 했어. 그건 물론 얼굴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지. 자넨 정말 일처리를 형편없이 하고 왔어. 그 남자는 찰링턴 홀로 들어갔고 자넨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려고 했네. 그런데 고작 런던의 부동산업자를 찾아갔단 말인가.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 난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술집으로 갔어야지. 술집이란 데는 그 지역의 온갖 소문이 다 흘러들게 마련이니까. 만약에 자네가 술집을 찾아갔다면 저택 주인에서 씻기실 하녀에 이르기까지 그 집 사람들 얘기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들었을 걸세. 윌리엄슨이라고 했나? 생각나는 게 전혀 없구만.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한창 나이의 처녀가 맹렬하게 쫓아올 때 자전거를 타고 잽싸게 달아날 만큼 힘이 넘치진 않을 테고. 그런데 자네가 거길 다녀와서 얻은 소득이 뭔가? 숙녀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 난 그것에 대해선 전혀 의심하지 않았네. 자전거를 탄 남자와 찰링턴 홀 사이에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것? 그것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아니면 그 집을 빌린 사람이 윌리엄슨이라는 것? 그런 걸 알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아, 저런. 여보게나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어. 다음 토요일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이에 내가 직접 한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지. 다음 날 아침 스미스 양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녀는 내가 목격한 바로 그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추신에 있었다. 홈즈 선생님,
비밀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만 캐로더스 씨가 제게 결혼 신청을 하는 바람에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전 그분의 감정이 무엇보다 진실하고 고결한 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약혼한 몸이니 어쩌겠어요. 그분은 제 거절의 말을 대단히 심각하게, 그렇지만 아주 부드럽게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짐작하시겠지만 상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젊은 숙녀가 복잡한 일에 휩쓸린 것 같구만. 홈즈는 편지를 읽은 뒤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이 사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울 뿐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바쁘더라도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즐기다 와야겠군. 오후에 당장 내려가서 내가 세운 가설 한두 가지를 시험해봐야겠네. 홈즈의 시골에서의 조용한 하루는 유난스럽게 끝났는데 저녁 때 돌아온 그는 입술이 찢어지고 이마엔 검푸른 혹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 싸움꾼 같은 분위기 때문에 그 자신부터가 영락없이 런던 경찰청에 불려다닐 만한 인물로 보였다. 홈즈는 자신이 겪은 모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난 별로 연습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싸움은 항상 대환영일세. 자네도 내가 권투의 명수라는 건 알고 있겠지? 그런데 가끔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권투를 못했다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순환을 겪었을 걸세. 난 그에게 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해달라고 했다. 내가 자네한테 시골 술집에 갔어야 했다고 했지. 마침 그런 술집이 있기에 들어가서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어. 바에 앉아있는데 수다스러운 술집 주인이 필요한 얘기를 죄다 술술 털어놓더군. 윌리엄스는 턱수염이 허연 노인인데 하인들 며칠 데리고 찰링턴 홀에서 혼자 살고 있어. 그가 목사라나 목사였다나 하는 소문도 있지만 그 집에 잠깐 들어와 사는 동안에 벌어졌다는 한두 가지 소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구만. 난 벌써 성직자 단체에 조회해봤는데 교단에 그런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파문됐다고 하더군. 술집 주인 말론 찰링턴 홀엔 주말마다 항상 손님들이 모여든다면서 화끈한 친구들입죠 라더군. 특히 항상 그곳에 죽치고 있는 우들릿이라는 붉은 코수염을 기른 신사에 대한 얘기를 꺼냈네. 그런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 불쑥 당사자가 나타나더군. 알고 보니 한쪽 구석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가 얘기를 전부 엿들었지 뭔가. 넌 뭐 하는 놈이냐? 원하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캐고 다니느냐? 그자는 이러면서 걸쭉한 욕설을 한바탕 퍼붓는데 수사가 참으로 박력에 넘치더군. 그러더니 욕지거리 끝에 냅다 주먹을 날렸는데 난 제대로 피하지 못했어. 그래도 다음 몇 분 동안은 정말 신이 났지. 그건 무쇠 주먹을 가진 악당과 연달아 왼손 잽을 날리는 권투 선수의 한판 대결이었네. 난 보다시피 이런 꼴이 되었어. 하지만 우돌리 씨는 마차에 실려 집으로 갔다네. 이것으로 나의 시골 여행은 종지부를 찍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미는 쏠쏠했지만 자네보다 더 나은 걸 수확하진 못했네. 목요일에 의뢰인으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다. 홈즈 선생님, 제가 캐로더스 댁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씀드려도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겠죠? 아무리 급료가 많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전 토요일에 런던으로 돌아가서 다시 오지 않을 작정이에요. 캐로더스 씨 댁에 마차가 도착했고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을 혼자 가야 하는 위험은 없습니다. 물론 그 길을 혼자 다니는 게 그간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제가 떠나기로 한 것은 캐로더스 씨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것도 있지만 그 역겨운 남자 우들리 씨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언제 보아도 끔찍했지만 최근에 무슨 사고라도 당했는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흉측하게 보여요. 전 창밖으로 그 남자를 보았는데 천만다행으로 정면으로 마주치지는 않았답니다. 그 남자는 캐로더스 씨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캐로더스 씨는 얘기 끝에 몹시 흥분한 것 같더군요. 우들리는 이 근처에 사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밤에 여기서 자지 않은 게 분명한데도 아침결에 정원의 관목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게 또 눈에 띄었으니까요. 차라리 이 근처에 사나운 들짐승이 하나가 돌아다니는 편이 훨씬 낫겠어요. 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가 혐오스럽고 두려워요. 캐로더스 씨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잠시라도 견딜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토요일이면 이 모든 괴로움이 다 끝날 거예요. 그래야지, 왓슨. 그래야 하고 말고. 홈즈는 무겁게 말했다. 그 어린 여성을 둘러싸고 뭔가 복잡한 음모가 무르익고 있어. 숙녀가 마지막으로 집에 가는 길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세. 왓슨,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토요일 오전에 함께 내려가도록 하세. 이 기묘한 조사가 불행하게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껏 이 사건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위험하다기보단 기괴하고 야릇한 사건으로 보였다. 남자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매혹적인 여성을 쫓아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긴커녕 여자가 다가오면 도망칠 정도로 용기가 없으니 위험한 불량배는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물론 악당 오돌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긴 하지만 단 한 차례를 빼면 우리 의뢰인을 괴롭힌 적은 없었고, 요즘은 캐로더스의 집에 찾아와도 그녀를 집적거리지 않았다. 자전거를 탄 남자는 술집 주인이 말한 찰링턴 홀의 주말 파티 멤버임에 틀림없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했다. 이 기묘한 사건 뒤편에서 어떤 비극이 잉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 것은 홈즈의 심각한 태도와 그가 방을 나가기 전에 주머니에 리볼버를 찔러 넣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밤새 비가 내리더니 아침엔 날이 활짝 개었다. 기스로 뒤덮인 들판엔 가시 금작화 꽃이 무리지어 활짝 피어났는데 어둡고 우울한 회색 도시의 지친 눈에 이러한 풍경은 한층 더 찬란하게 비쳤다. 홈즈와 나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호흡하며 모래가 깔린 넓은 길을 따라 걸었다. 우린 새들의 노랫소리와 봄철의 왕성한 생명력을 음미했다. 크룩스베리 힐의 고갯마루에서 바라보니 우중충한 찰링턴 홀이 오래되긴 했어도 건물보단 나이를 덜 먹은 참나무 숲 사이로 우뚝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홈즈는 구불거리는 긴 도로를 가리켰다. 적황색 띠 한 줄이 히스꽃으로 뒤덮인 갈색 황야와 연두빛 숲 사이에 길게 펼쳐져 있었다. 멀리 검은 점 하나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마차였다. 홈즈는 다급하게 소리질렀다. 난 30분 여유있게 시간 계산을 했는데 만약 저게 스미스 양의 마차라면 아가씨는 좀 더 빠른 기차를 타려고 일찍 출발한 게 틀림없어. 왓슨? 이러다간 마차가 우리보다 먼저 찰링턴 홀 앞에 당도할 걸세. 그때 우린 고개를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마차는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뛰다시피 했는데 주로 앉아서만 생활한 나는 그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친구는 지칠 줄 모르는 정신적인 힘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항상 컨디션이 좋았다. 그는 한결같은 속도로 나보다 100m쯤 앞선 곳까지 가볍게 달려가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실망과 비탄이 뒤섞인 몸짓으로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바로 그 순간 말 한 마리가 모는 빈 이륜마차 한 대가 구분기를 돌아오더니 우리를 향해 빠른 속도로 덜컹거리며 달려왔다. 말은 느린 구보로 뛰고 있었고 고삐는 바닥에 떨어져 질질 끌렸다. 왔어! 너무 늦었네! 내가 헉헉거리며 그를 향해 뛰어가는데 홈즈가 외쳤다. 바보같이! 숙녀가 좀 더 빠른 기차를 탈지도 모른다는 걸 고려하지 못했어. 왓슨, 이건 납치극이야. 납치, 살인. 무슨 일이 있었는진 하늘만이 알겠지. 길을 막아 말을 세우게나. 됐어. 자, 올라타세나. 내 실수로 빚어진 엄청난 결과를 돌이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우린 이륜마차에 뛰어올랐고 홈즈는 말을 돌려세워 채찍을 휘둘렀다. 마차는 나는 듯이 길을 되돌아갔다. 굽은 길을 돌자 찰링턴 홀과 히스 황야 사이로 뻗은 외줄기 길이 한눈에 들어왔다. 난 홈즈의 팔을 붙잡았다. 저 사람이야! 나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자전거를 탄 남자 하나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낮추고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페달을 밟고 있었다. 산엔 경주 선수처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우리가 달려오는 걸 보더니 자전거를 세우고 재빨리 뛰어내렸다. 창백한 얼굴에 석탄처럼 검은 턱수염이 유난히 돋보였고 두 눈은 열병 환자처럼 번쩍거렸다. 산엔 우리들과 이륜마차를 번갈아 응시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봐! 거기 멈춰! 산엔 자전거로 도로를 막으며 고함을 질렀다. 그 마차 어디서 났나? 세워 이 사람아!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세우라니까! 정말을 안 들으면 말을 쏠 테야! 홈즈는 내 무릎 위에 고삐를 던지고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우리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만. 바이올렛 스미스 양은 어디 있나? 홈즈는 딱 부러지는 말투로 질문을 던졌다. 내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이 마차가 바로 스미스 양이 타고 간 마차라고. 너야말로 숙녀가 어디 있는지 알겠지? 우린 길에서 이 마차를 만났어. 하지만 마차 안엔 아무도 없었어. 우린 숙녀를 돕기 위해 말머리를 돌려서 온 거다. 주여, 주여,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낯선 산엔 절망이 사로잡혀 부르짖었다. 그자들한테 잡혀갔군. 이 지옥의 사냥개 같은 우들리하고 깡패 목사한테. 여보시오, 이리들 오시오. 당신들이 정말 스미스 양의 친구라면 나랑 같이 갑시다. 내 찰링턴의 숲에 시체가 되어 눕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숙녀를 구해내고야 말겠소. 산엔 권총을 든 채 관목 울타리의 구멍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내달렸다. 홈즈는 그의 뒤를 따랐고 나는 말이 길가에서 풀을 뜯게 놔두고 홈즈의 뒤를 따랐다. 그자는 이쪽으로 들어갔소. 산엔 진흙길에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보시오, 잠깐만. 저 텀블 속에 있는 게 누구지? 그것은 17살가량의 소년이었는데 가죽 각반을 두르고 마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소년 마부는 양쪽 무릎을 끌어올린 채 누워 있었는데 머리에 끔찍한 상처가 나 있었다. 의식은 없었지만 죽지는 않았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봐선 뼈까지 다치지 않은 게 분명했다. 마부 피터요! 산엔 소리쳤다. 이 아이가 마차를 몰고 나갔어.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얘를 끌어내리고 몽둥이를 휘두른 거요. 그냥 놔둡시다. 이미 당한 건 돌이킬 수 없지만 스미스 양을 한 여성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운명에서 구출해낼 가능성은 있어. 우린 숲속의 구불거리는 오솔길을 미친 듯이 달려갔다. 저택을 둘러싼 관목 앞까지 왔을 때 홈즈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여기 왼쪽에 그자들의 발자국이 있수이다. 여기 만병초 덤블 옆이요. 내가 뭐랬어? 사내가 말하는 동안 눈앞에 울청한 녹색 관목 사이에서 공포에 질린 여자의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비명소리는 점점 높아지다가 누군가 입이라도 틀어막은 것처럼 갑자기 뚝 끊어졌다. 이쪽이요, 이쪽. 저들은 볼링장에 있어. 산엔 관목 사이로 돌진하며 소리쳤다. 비겁한 개들. 신사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런 일이. 갑자기 눈앞이 탁 트이며 우린 아름드리 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잔디밭으로 뛰어들었다. 빈터 맨 끝 커다란 참나무 그늘 아래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한 사람은 여성이었는데 바로 우리 의뢰인이었다. 그녀는 입을 손수건으로 틀어막힌 채 축 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그녀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붉은 콧수염을 기른 잔인한 젊은이였다. 그는 각반을 찬 다리를 쩍 벌린 채 한 손으론 허리를 짚고 다른 손으론 말채찍을 흔들고 있었는데 승리감에 취한 듯 기고만장하기 이를 데 없었다. 두 남녀 사이엔 반대의 턱수염을 기르고 옅은 색깔의 트위드 정장에 길이가 짧은 사제복을 덧입은 늙은이가 방금 결혼식을 끝냈는지 막 기도서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늙은이는 싱글벙글하면서 흉악한 신랑의 등을 두들겨주며 축하했다. 결혼식이 끝난 건가? 난 숨이 막혔다. 못들 하는 거요. 갑시다.
우리의 안내자가 소리쳤다. 그는 앞장서서 빈터를 달려갔고 홈즈와 나는 뒤를 따랐다. 우리가 달려가는 동안 숙녀는 비틀거리며 나무에 몸을 기댔다. 한때 목사였던 윌리엄스는 우리를 향해 짐짓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고 무렵에 우들리는 이쪽으로 다가오며 기쁨에 못 이겨 요란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복! 그 턱수염은 되는 게 어떤가? 우들리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몰라볼 줄 알고 마침 친구들을 데리고 시간 맞춰 와줬으니 우들리 부인을 소개해줘야겠군. 그러나 우리 안내자의 대답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가 변장용 검은 턱수염을 떼서 바닥에 팽개치자 깨끗이 면도한 창백하고 길짐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리볼버를 빼들고 무시무시한 채찍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젊은 악당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우리의 동맹자가 말했다. 나는 법 캐루더스다. 교수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저 여성은 반드시 구해낼 거야. 스미스 양을 괴롭히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벌써 말했지. 맹세한다. 난 내가 말한 대로 할 테야. 당신은 한 발 늦었어. 저 여자는 내 마누라야. 천만이. 이제 곧 과부가 될걸. 캐루더스의 리볼버가 불을 뿜었고 우들리의 조끼 앞섭에 피가 번지는 게 보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빙글 돌리더니 쿵 하고 쓰러졌다. 역겨운 붉은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얼룩덜룩하고 창백한 얼굴로 바뀌었다. 아직도 사제복을 걸치고 있는 늙은이는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망측한 욕설을 퍼부으며 리볼버를 빼들었으나 미처 총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홈즈의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걸 보았다. 이젠 끝났어. 내 친구는 차갑게 말했다. 그 총을 버려라. 왓슨, 총을 줍게나. 그리고 이자의 머리를 겨누게. 고맙네. 그리고 당신 캐루더스, 그 총 이리 내시오. 더 이상의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소. 어서 총 이리 주시오.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셜록 홈즈라고 하오. 오, 하느님.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요. 경찰이 올 때까지 내가 공권력을 대신하겠어. 이봐, 너! 홈즈는 어느새 빈터 끝에 와서 서있던 겁에 질린 마부를 향해 소리쳤다. 이리 오거라. 이 편지를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파놈으로 가라. 홈즈는 수첩을 찢어내 몇 글자 끼적거렸다. 이걸 경찰서 책임자한테 전하거라. 경찰이 올 때까진 당신들 모두 내가 감시하겠다. 홈즈의 카리스마는 범죄 현장을 압도했고 모두들 꼭두각시가 된 것처럼 고분고분 그의 말에 순종했다. 윌리엄슨과 캐루더스는 순순히 부상당한 우들리를 집 안으로 옮겼고 나는 겁에 질린 여성에게 팔을 빌려주었다. 부상자를 침대에 눕힌 뒤 나는 홈즈의 요청에 따라 상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낡은 테피스트리가 걸려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홈즈는 2명의 포로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살아날 것 같아. 난 말했다. 뭐라고? 캐루더스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다. 2층으로 올라가서 먼저 그자의 숨통을 끊어놓겠소. 저 아가씨가, 저 천사가 망나니째 우들리한테 평생을 묶여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 점에 대해선 염려할 필요가 없어. 홈즈가 말했다. 스미스 양이 절대로 그자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2가지 있어. 첫째, 윌리엄슨 씨가 결혼식을 접전할 자격이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소. 난 목사 안수를 받았어. 늙은 악당이 부르짖었다. 하지만 쫓겨났지.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결혼 허가는 어떻게 하고? 우린 결혼 허가증을 받았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지. 그렇다면 사기를 쳐서 받아낸 거겠지. 하지만 어찌됐든 강제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 대단히 중대한 범죄 행위에 속해. 머지않아 그걸 알게 될 거다. 앞으로 10년 정도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거야. 캐루더스, 당신은 주머니에 권총을 쑤셔넣는 대신에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했어. 홈즈 선생, 나도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드는구려. 하지만 그동안 아가씨를 보호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는데 그녀가 kim벌리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남아프리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짐승의 소나기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소. 홍주 선생, 난 그 여성을 사랑했어.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에 난 낙당들이 숨어있는 이 집 앞을 그녀 혼자 지나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숙녀가 이 앞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매번 자전거를 타고 뒤따랐지요. 아가씨가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턱수염을 붙이고 뒤에 뚝 떨어져서 따라갔소. 스미스 양은 분명히 단정하고 자존심이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시골길에서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걸 알면 우리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오. 왜 스미스 양에게 신변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어? 그렇게 했다간 마찬가지로 우리 집을 떠났을 텐데 그것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아가씨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해도 집안에서 그녀의 날씬한 모습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았다오. 글쎄요, 캐로더스 씨.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보기엔 이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난 말했다. 그 두 가지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난 그녀를 붙잡아두고 싶었어. 게다가 이런 인간들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판국이니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았어. 그런데 전보가 날아왔을 때 난 이들이 일을 저지르려는 걸 깨달았다오. 전보라니? 캐루더스는 주머니에서 전보를 한 통 꺼냈다. 바로 이겁니다. 내용은 간결했다. 영감은 죽었다. 홈즈가 말했다.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그리고 당신 말처럼 이 전보를 보고 일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알만하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그러자 사제복을 입은 늙은 깡패가 거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법 캐로더스, 만약 우리 일을 고이 바쳤다간 너도 잭 우들리와 똑같은 꼴을 당할 줄 알아라. 네가 계집애 앞에서 징징거리면서 네 마음을 홀랑 까뒤집어 보이는 건 좋아. 그건 네 사정이니까. 하지만 이 사복경찰 앞에서 친구들 얘기를 까발렸다간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홈즈는 시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당신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난 그저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물어보는 것뿐이야. 하지만 나한테 직접 말하기가 곤란하다면 내가 직접 대신 얘기해주지. 어디 당신들이 얼마만큼이나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보자고. 먼저 당신들 셋은 이 사건을 계획하면서 남아프리카에서 건너왔어. 당신 윌리엄슨하고 캐로더스 그리고 우들리 말이야. 난 배주시지. 늙은이가 말했다. 2달 전까진 난 네 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내 평생 아프리카엔 가본 적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짓말은 당신 파이프에나 담아뒀다가 피우시오. 이 참견쟁이 홈즈씨. 그 말은 사실이요. 캐루더스가 말했다. 좋소. 좋아. 그럼 두 사람이 건너온 곳으로 해두지. 목사님은 순수 영국산이로구만. 어쨌든 두 사람은 남아프리카에서 랄프 스미스를 만났어. 그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조카딸이 유산을 상속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았고. 어떤가? 게르도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윌리엄스는 욕설을 퍼부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은 스미스 양이 분명했는데 당신들은 그 노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어. 영감님은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어. 헤로더스가 말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영국으로 건너와 스미스 양을 찾았지. 맨 처음 계획은 둘 중 한 사람이 스미스 양과 결혼하고 다른 사람에겐 유산에서 일정한 몫을 떼주는 거였어.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우들리가 신랑감으로 뽑혔어. 게르더스, 그건 왜였어? 우린 배 안에서 스미스 양을 걸고 카드를 쳤어. 그런데 우들리가 이겼어. 알겠어. 당신이 숙녀를 가정교사로 채용해 놓으면 그 다음에 우들리가 찾아가서 구애하기로 했구만.
하지만 숙련 우들리가 술주정뱅이 망난이란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와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러는 동안 캐로더스 당신이 숙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지. 당신은 저 물의 배가 숙녀를 차지한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렇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 그러자 우들리는 화가 잔뜩 난 당신을 빼놓고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요. 윌리엄슨, 우리가 이 신사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소. 캐로도스는 비통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렇소. 우린 싸웠고 우들리는 나를 때려 눕혔다오. 어쨌거나 그 점에 대해선 피장파장이었소. 그 다음에 그가 잠시 종족을 감췄소. 우들리가 이 파문당한 목사님을 주워온 게 바로 그때였다오. 두 사람은 스미스 양이 역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이 길목에 진을 쳤어. 난 뭔가 흉측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부터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오. 난 두 사람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시시때때로 여길 들렀어. 그런데 이틀 전에 우들리가 랄프 스미스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들고 내 집으로 찾아온 거요. 그는 나한테 계약을 지킬 거냐고 물었어. 나는 싫다고 했지. 그러자 결혼은 내가 하고 자기한테 한 몫을 떼주는 게 어떤지 물었어. 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숙녀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자 우들리가 이러더군. 그럼 결혼부터 하고 보는 거야. 한두 주일 지나면 여자도 정신을 차리게 될걸? 난 강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고 했어. 그러자 그는 욕쟁이 깡패답게 걸쭉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여자를 차지하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떠났어. 스미스 양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을 떠나기로 했고 나는 아가씨를 역까지 바래다 줄 마차를 마련해 놓았지만 아무래도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쫓아나왔어. 하지만 먼저 출발한 스미스 양은 내가 마차를 따라잡기도 전에 화를 당하고 만 거요. 두 신사께서 아가씨가 탔던 이륜 마차를 타고 되돌아오는 걸 보고 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 홈즈는 일어서서 담배꽁초를 벽난로 안으로 집어던졌다. 왓슨, 난 정말 둔했어. 자네가 자전거를 탄 사람이 관목 사이로 들어가서 넥타이를 고치는 걸 봤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했어야 했네. 하지만 우린 기이할 뿐 아니라 어떤 측면에선 독특하게까지 한 사건을 건졌으니 축배를 들어도 될 것 같군. 경찰 셋이 진입로를 올라오고 있네. 어린 마부가 경찰과 나란히 걷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만. 저 아이도 재밌는 신랑도 오늘 아침에 모험에서 중상을 입은 것 같진 않으니까 말이야. 왓슨, 자넨 의사 자격으로 가서 스미스 양을 좀 돌봐주게나. 숙녀가 기력을 충분히 회복했거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까지 우리가 바래다 주겠노라고 하게. 하지만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하거든. 미들랜드의 젊은 전기 기술자한테 전보를 쳐달라는 뜻으로 알게나. 그게 나머지 치료가 될 걸세. 게르더스 씨, 내가 보기에 당신은 못된 음모에 가담한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소. 이건 내 명함이요. 재판 과정에서 내 증언이 도움이 되겠거들랑 이리로 연락하시오. 독자들도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활동 중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후일담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로 느껴질 때가 많다. 하나의 사건은 다음 사건의 전주곡이 되고 일단 고비를 넘기면 배우들은 우리의 바쁜 생활에서 영원히 퇴장하곤 한다. 하지만 난 이 사건에 관한 기록 맨 끝에서 짤막한 주석을 찾아냈다. 그에 따르면 바이올렛 스미스 양은 실제로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고 지금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전기회사 모턴 앤 케네디사의 공동대표인 시릴 모턴의 아내이다. 윌리엄슨과 우들리는 둘 다 납치 및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고 각각 7년과 10년형을 언도받았다. 캐르더스의 운명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난 우들리가 흉악하기 짝이 없는 무레배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캐르더스의 폭력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데 서너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셜록 홈즈. 자전거 타는 사람. 오늘 밤 책 한 잔.